자, 이제 앞에 보세요. 이런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농산물 트렌드를 분석해 드릴 텐데,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죠. 이게 궁금할 것 같아요. 잘 팔리는 농산물은 어떤 농산물일까? 이거 궁금하십니다. 또한 소비자 어떠한 농산물을 사고 싶어 할까? 여름에는 찬물 팔아야 잘 팔려요? 뜨거운 물 팔아야 잘 팔려요? 근데 난 굳이 뜨거운 물 팔겠대요. 이건 곤란합니다. 그렇죠? 내가 뜨거운 물을 잘 만든다고 해서 넌 무조건 뜨거운 물 드셔야 돼. 이거는 아니죠. 왜? 마케팅은 중심이 고객이 돼야 되니까 찬물 파는 게 나을 거고, 겨울에는 찬물보다는 뜨거운 물 파는 게 낫겠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맞추면 그래요. 그래서 마케팅은 맞춰주는 겁니다. 누구한테? 고객한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도 해요.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듣고 싶은 말을 해줘라. 주어가 빠졌네요. 생산자, 판매자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소비자, 고객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줘라. 아까 얘기했죠? 김석 강사는 강사가 직업이니까 목에 대한 관심이 많다? 제가 듣고 싶은 말은 뭘까요? 이 달에 드시면 목에 좋아요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겠죠. 그렇죠? 그럼 그 말을 미리 알아서 선제적으로 해주는 것이 아까 보면은 미리 그 앞에다가 그물 치는 전략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세 번째는요. 또 판매가 되고 재구매가 이런 농산물은 분명히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큰 세 가지를 뭘 통해서 농산물 소비 트렌드, 사회 변화 전망과 농산화 환경 변화에 따른 농산물 소비 트렌드를 분석함으로써 이 세 가지를 미리 한번 알아서 마케팅을 하자. 뭐 이런 개념입니다. 자, 2025년도 식생활 핵심 트렌드 키워드 제가 세 가지를 한번 정리부터 해볼게요. 트렌드라는 것은 뭐 단시간 내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작년과 큰 틀이 바뀌진 않아요. 맥락은 같이 하지만 약간의 변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운동 플러스 건강식. 그러니까 운동이라는 것이요. 헬스장 가서 열심히 몸 만들고 자전거 열심히 타면은 운동이죠. 근데 지금의 생각하는 운동의 개념이 바뀌었답니다. 먹는 것까지 운동이라는 개념이 커요. 그럼 벌써 잘 보세요. 이러한 사회 변화 전망, 이러한 사회 흐름이 감지가 됐잖아요. 이거 하나만 보고도 농산물 마케팅 전략이 나와요. 한번 유추해 보실래요? 트렌드는 예측하는 기술로서 이러한 사회 변화 흐름이 보이더라. 그럼 얘를 보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아, 이러니까 어떠한 농산물을 팔아야지라는 전략이 나와야 돼요. 그럼 얘만 보고도 벌써 전략이 나왔어요. 한 가지 뭘까요? 건강식으로 먹는 사람이 안 건강한 농산물을 찾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럼 건강한 농산물이 뭐예요? 대표적으로 친환경, 유기농 뭐 이런 농산물 아닙니까? 그럼 이들은 다른 소비자보다 훨씬 더 친환경과 유기농에 대한 농산물 관심도가 높겠죠? 그럼 이들한테는 뭘 던져주면 돼요? 우리 거 친환경이야? 우리 거 유기농이야를 던져놓는 게 훨씬 더 구매로 이어질 확률이 높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 하나만 보도 전략이 나와요. 맞잖아요? 근데 건강에 대한 거는 모든 사람의 관심사지만 확실히 코로나19를 경험한 뒤에는 굉장히 보편화된 것도 맞아요. 근데 농산물은 어찌 보면 이 건강과 안전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게 농산물 아닙니까? 그렇죠. 예. 하지만 다른 분야에서도 이러한 건강과 안전에 대한 관심도는 매우 높게 나오고 있더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것도 굉장히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가족이 아닌 나가 어떤 개념이냐면 예전에는요. 마케팅을 어떻게 했냐면 다 먹는데 너 안 먹을 거야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잘 안 통해요. 예, 다 먹어도 안 먹고 다 안 먹어도 먹어요. 특히 우리 젊은 MZ들은. 그래서 지금은 다 먹는데 너 안 먹어 이런 식의 마케팅이 아니라 너 이렇게 먹으라고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가족이 아닌 나라는 큰 흐름이 잡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배경은요. 1인 가족화. 수도권의 43%인가 뭐 47%인가 이상이 1인 가족이라며요. 1인 가족의 대부분이 MZ 아닙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잘못된 고정관념 중에 하나. 농산물은 40, 50대 중년을 타겟팅해야 된다. 이거 고정관념이죠. 그들도 소비를 하겠지만 1인 가족도 소비를 하겠죠. 그래서 앞으로 1인 가족을 내 고객으로 만드는 전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가치 소비, 윤리 소비, 감성 소비. 자, 가심비라는 단어 아시겠죠? 가성비는 뭐예요? 가성비. 가격 대비 성능을 따졌다면 한 단계 위가 뭐예요? 이게 마음 심자입니다. 가격 대비 마음의 만족도. 제가 말씀드린 관심과 욕구, 고객 만족과 그 궤를 같이 하죠. 결국은 고객의 만족도, 마음의 만족도를 높여주지 않으면 여러분들 구매 행위가 일어나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이게 도움되나 모르겠는데 자 볼게요. 맛있는 국밥집이 생겼어요. 우리. 그러면은 국밥집에 가는 이유는 뭡니까? 맛있는 국밥을 먹으려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가성비잖아요. 가성비.
근데 마음의 만족도인 가심비는 또 개념이 바뀌어요. 잘 보세요. 맛있는 국밥집이 생겨서 국밥을 맛있게 먹고 오면 되는 게 목적이나 그 음식점을 갑니다. 근데 주인장이 인사도 안 해. 어떠세요? 기분 좋아요? 근데 나 오늘 주인장 만나러 온 게 아니에요. 맛있는 국밥만 먹으면 되죠. 근데 주인장이 인사를 안 해. 그럼 국밥을 먹어. 뭐라고 먹어? 뒷다 맛도 없네, 씨. 맞죠? 이게 가심비예요, 가심비. 또 폭이 넓어집니다. 단순히 맛있는 국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갔더니 인사도 해야 되고 친절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바로바로 부르면 와서 고객 응대해줘야 되고 이런 걸 모든 걸 다 보고 고객은 가심비를 평가하지요. 농산물도 한번 볼까요? 블로그를 열심히 했어요. 고객님들이 알아서 인터넷 검색을 하시어 내 블로그를 보고 친히 전화까지 줬어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전화를 해보면은 감사하게 전화를 받아주는 게 당연한 건데 그렇지가 않는 것 같아요. 뗄렐렐레야 저한테 한번 해보세요. 뗄렐렐레 해보세요. 해봐 얼른. 그럼 어떻게 전화 받아야 돼요? 전화. 한번 해볼까 우리 어머니? 전화 한번 받아보세요. 뗄렐렐레. 감사합니다. 무슨 동네 뭐 어쩌고 그렇게. 우리 어머니 잘하시네. 저한테 뗄렐렐레 한번 해보세요. 여보세요. 뗄렐렐레 해보라고. 랄랄랄라. 아따 오늘 호흡이 안 되네. 다시 뗄렐렐레 해보세요. 랄랄라. 사랑합니다 고객님 감사합니다. 이거 어렵나요? 남자분들?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네. 우리가 이 전화 블로그를 운영하고 전화 받는 목적은 내 농산물 팔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상대방한테 감사의 표시를 하면 돼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감사합니다. 아우 그러셨어요?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이게 안 돼요. 제가 아무리 해봐도. 이래야 마음이 열리는 거 아닙니까? 자, 맛있는 국밥을 먹으러 왔는데 친절하게 인사하는 건 당연한 거고 이 친절하게 인사한 유무에 따라서 맛있는 국밥, 안 맛있는 국밥이 해결 벌써 끝나요, 판이. 그럼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자, 숙제. 오늘 끝나고요. 집에 가면서 SK나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 서비스 센터에 전화 한번 넣어보세요. 그들이 전화 어떻게 받아주는지. 우리 일반 고객들은요. 그런 거에 익숙하지요. 근데 농업인들이 힘드시니까 전화 이쁘게 안 받아줘. 그런 고객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사랑합니다 고객님 감사합니다. 이걸 그냥 습관화 하세요. 이게 뭐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여보세요 뭐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차피 받는 거 바빠 죽겠는데 이거 하지 마시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실사례예요. 제가 해봤다니까 다. 제가 교육을 시키고 우리 와이프한테 전화 한번 해보라고 했다니까요. 근데 뭐라 그래? 뭐야? 그 어저께 주문했는데요. 오늘 가겠죠. 오늘 좀 기다리시면 되겠는데 뭘.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내 말 맞죠? 이런 것부터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감사합니다. 왜? 가심비예요. 가심비. 또한 나를 지칭하는 미와 경제의 이코노미를 합성한 새로운 신조어가 나왔어요. 미코노미 시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경제. 이러한 고객들한테 내 농산물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 번째, 이것도 우리한테는 기회일 수가 있다. 왜? 우리가 그동안 아무리 열심히 해도 브랜드를 이기는 게 쉽지가 않았죠. 왜냐면은 브랜드화 시키기 위해서 기업들은 어마어마한 돈을 썼고 홍보 마케팅을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티도 안 나죠. 근데 요즘에 흘러가는 추이가 뭐냐면은 브랜드도 좋지만 습관을 따라가는 구매 습관, 구매 트렌드를 보이고 있대요. 이 말도 맞는 게 요즘에 노브랜드 매장 많지요. 그리고 잘 팔립니다. 저렴하고 건강하고 간편하면은 사는 습관들을 보인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맛있는 사과나무에 맛있는 사과만 재배할 것이 아니라 이 사과를 구매하는 고객의 입장에서 저렴하고 건강한 사과 또 간편하게 이 사과를 제공하는 내용들을 반영을 시켜줘야 고객의 선택을 받을 수가 있겠죠. 고객님들이 알아서 내 농장에 와서 사과나무에 걸려있는 사과를 떼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사과를 포장하고 유통 채널을 통해 마케팅 홍보를 통해 고객을 많이 만나 많이 팔고 잘 팔 거 아닙니까? 그런 것 중에 이러한 습관적인 요소를 잘 넣어주면 홍보 쪽으로 잘 어필해주면 고객의 관심을 끄는데 분명히 유리하겠죠. 자, 이 세 가지를 저는 가장 큰 키워드로 보고요. 이거를 하나의 단어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운동 플러스 건강식은 웰리스. 웰빙하고 웰리스는 좀 개념이 다르죠? 자, 웰리스와 웰빙은 좀 개념이 다르죠. 한 단계 더 일어난 건데 웰리스는요, 웰빙과 피트니스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웰빙은 잘 먹고 건강하자 이런 쪽이라면 웰리스는 잘 먹고 건강하고 또한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
사회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 좀 더 한 단계 위겠죠. 그래서 지금은 웰니스를 추구한답니다. 농업은요, 친환경으로 접근하는 게 방법이 맞겠죠. 그렇죠? 두 번째, 이것도 있어요. 뒤에 나올 수도 있는데 이 웰니스라는 하나의 키워드를 볼 때요, 이런 흐름도 잡히죠. 혹시 이 말 동의하십니까? 농업과 농촌의 역할과 기능이 바뀌고 있다. 혹시 이 말 동의하세요? 어떠세요? 잘 못 알아들으시겠어요? 자, 보세요. 소비자들은 더 이상 농업과 농촌을 농산물을 만들고 판매하는 곳으로만 보지 않을 것이다. 혹시 이 말은 동의하세요? 동의하세요? 동의하십니까? 이게 왜 중요할까요?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왜냐하면 이겁니다. 치유농장 요즘에 뜨고 있죠. 힐링농장, 체험농장, 교육농장, 이런 농장들이 왜 만들어질까요? 고객이 원하는 거예요. 야, 김대리, 야, 뒷골 땡긴다. 약국 가서 약 좀 사와. 그럼 김대리가 뭐라 그래요? 약 드시지 마시고요. 저기 남원시 가서 한 2박 3일 쉬다 오세요. 이렇게 처방을 내려요. 외로운 사람, 외롭대요. 그러면 남원시 가서 한 2박 3일 여행하고 오세요. 이런 처방을 내린다니까요. 이게 왜 그럴까요? 욕구예요, 욕구. 웰니스를 지향하기 때문에 단순히 약 먹고 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농업, 농촌에 와서 멋있는 밥뷰도 보고 논밭뷰도 보고 노을뷰도 보고. 여러분들은 이 논밭을 왜 봐요? 우리한테는 논밭이 신기하죠. 본 적이 없으니까. 실제 논밭뷰를 봐놓고 10분간 앉아있었더니 뭐라고 그래요? 힐링이 됐대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결국은 웰니스라는 개념을 좀 더 확장해 볼 때 단순히 농업, 농촌을 농산물을 만들고 판매하는 곳으로만 보지 마시고 고객들은 이미 그 이상의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남원에 오시면 외로우신 분, 힘드신 분, 스트레스 많으신 분들 쉬었다 가면은 다 치유가 돼요. 이런 식으로 확장하는 사업도 맞겠죠. 그 전략이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렇게 온 사람들 농산물 판매하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만 보고도 여러 가지의 전략화시킬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가족이 아닌 나는 하나의 키워드로 말하면은 결국은 개인주의 맞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신개인주의 뭐 이런 표현을 쓰던데 결국은 맞춤형. 다 먹는 거라, 다 먹어라 아니라 김석 강사는 목에 대한 관심이 많지요. 달에 요렇게 드세요. 맞춰주는 게 나한테는 중요한 정보가 되겠죠. 브랜드 습관은요. 하나만 꼽아라 하면은 편의식 구독경제. 구독경제라는 개념은 아시죠?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굉장히 모든 분야에서 나타나는 흐름이잖아요. 구독경제. 앞으로는 차를 안 사요. 자동차 회사에 일정 금액을 집어넣으면 한 달은 소나타, 한 달은 소렌토, 한 달은 뭐 기아3 이런 식으로 차를 골라 탈 수가 있다. 그래서 요즘에 렌탈 사업 많이 하잖아요. 양복도 마찬가지죠. 저는 양복을 사잖아요. 앞으로는 옷가게에다가 돈을 집어넣으면은 뭐 일주일은 파란색, 다음 주는 뭐 검정색 이런 식으로 알아서 갖다 줘. 그러니까 구독경제, 우리 신문 같은 거 잡지 보듯이 구독경제. 그럼 농업은 이 구독경제라는 큰 흐름을 잡아낼 때 어떠한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혹시 여러분들 꾸러미 사업 아십니까? 꾸러미 사업 아시죠? 제 기억에 8, 9년 전에 제가 꾸러미 사업 관련된 교육을 엄청 다녔거든요. 저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으로 봤는데 지금은 거의 안 해요. 흐지부지 됐죠. 저는 그 이유를 알긴 아는데 저는 딱 구독경제에 맞는 농업, 농촌의 사업 방향은 저는 꾸러미 사업으로 봅니다. 혹시 꾸러미 사업 아세요, 두 분? 뭐냐면은 포도를 재배해요. 포도 먹는 사람이 달에도 먹고 싶어 하겠죠? 물어봐요. 혹시 달에는 안 해요? 그러면 이거 달에 드시면 안 돼요. 포도 드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어머니 마을에 달에 하시잖아요. 엮어주는 거예요. 세트. 세트를 묶어서 선입금을 받고 2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알아서 배송을 시켜주는 거지. 거기에다가 요즘 젊은 사람들 맞벌이 하시는 분들 시간도 없고 뭐 해 먹을까가 큰 걱정이랍니다. 그럼 저 같으면은 이런 거죠. 뭐 농산물 레시피라고 뭐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야. 아니면 뭐 농산물 요리사 이런 개념으로. 그래서 월화수목금토일 레시피를 짜줘요, 내가. 그리고 거기에 맞는 식자재를 꾸러미 사업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고객이 볼 때는 얼마나 편하겠어요. 어차피 된장찌개는 먹어야 되는데 된장찌개 먹으려면 손수 차를 몰고 마트를 가셔서 두부 사고 된장 사고 버섯 사고 이게 번거롭잖아요. 근데 이거를 알아서 우리가 요일에 맞춰서 미리미리 꾸러미 사업으로 집 앞 현관문까지 갖다 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꾸러미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봐요. 특히 구독경제와 딱 맞는 거겠죠. 우리 입장에서는요. 선입금을 받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죠. 선입금 받잖아요. 그렇죠? 먼저 돈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구독 경제의 흐름은 농업 쪽에서는 꾸러미 사업을 앞으로 좀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러한 큰 흐름에서 배경 설명을 좀 몇 가지 해볼게요. 조금만 더 봅시다.